반토막 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박사님, 그 다음에 네. 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네. 투자 상품 중 하나가 네네. 상가입니다. 상가. 저희 후랭이TV 나오셔가지고 네네.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네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요. 네네네. 상가 투자의 핵심 포인트와 팁을 좀 주시죠. 상가라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나누면 수익형 부동산이 있고요, 차익형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수익형 부동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은 상가입니다. 네. 상가인데 이 상가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의 기본 모델이긴 하지만 또 차익형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본적 차익도 충분히 추구할 수 있는 아주 그냥 하이브리드형 아주 좋은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상가는 이제 아파트와 또 달리 어떤 규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상가를 하시려고 하고 또 상가를 해서 수익도 굉장히 많이 올리시고 예. 굉장히 뭐 또 좋은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근데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금리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자, 예전에는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돈이 있을 때 10년 전에는 은행에 딱 집어넣었을 때 1년에 제세 공과금 빼고요. 이게 10%니까 1,000만 원이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9%, 8%, 7%, 6%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이 근래에는 우리가 지금은 2% 정도 줍니다. 그죠? 네. 2% 정도 줍니다 말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들은 은행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이자를 많이 줘. 이자를 많이 주는데 굳이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놓느니 다른 데 돈을 굴려서 은행에서 주는 이자보다 많은 수익이 보장이 된다라면 분명히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할 거다 말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굳이 뭐 10% 정도 나왔다라면 굳이 뭐 상가라든 뭐 다른 어떤 리스크를 안고 상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 종목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은행 수익률이. 그러면 아무 위험 없이 10%라는 어떤 것을 줄 때에 사람들은 은행에다 분명히 넣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상가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상가에서 은행에서 주는 2배, 만약 상가 수익률이 20%가 나온다. 이야. 그러면 당연히 은행의 10%는 무시하고 20%짜리 상가 투자를 할 겁니다. 당연하죠. 매력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행 이자가 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2%가 지금 된단 말이죠. 2%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2%의 금리를 가지고 만약에 은행에 넣었다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답이 안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예전에 상가 20% 수익 됐을 때 상가에 넣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야, 2배 정도 4%만 되면은 상가에 나는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당연하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 2배를 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다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 쪽으로 이제 방향이 틀었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은행의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은행의 금리가 너무 작으니까 다른 은행 금리보다 2배가 될 수 있는 곳을 갖다가 계속 찾았다라는 거죠. 보시면 예전에 10%였을 때 20%짜리 상가를 찾았고, 근데 금리에 따라서 모든 수익률이 연결이 되니까 은행 이자가 9%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면 은행이 9%에서 상가가 2배가 된다면 이제 18%가 되겠죠. 은행 이자가 8%면 16%가 되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률이 계속해서 떨어졌지만 이 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모든 게 은행의 금리와 수익률은 연동한다라는 거죠. 한 2배 정도. 네. 물론 이제 계산상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20%도 아니고 18%는 아닙니다. 비율상으로 봤을 때에 은행 금리보다는 적어도 좀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제 수익형 상품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상가 금액이 무지하게 비쌌어요. 예를 들어서 수익을 갖다가 환산을 해서 절대 가격을 매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죠. 계산기를 제가 지금 들고 이야기할게요. 저도 산수가 안 되니까. 예.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나의 돈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 건물 한 채 가격이 은행 이자가 10% 있을 때 20%짜리 상가에 투자를 했다라면 만약에 거기에 달세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상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상가가 1,000만 원이 나왔으면 1,000만 원 곱하기 보통 계산을 할 때는 연수익률로 따지니까 1억 2천이라는 달세가 나옵니다. 아니, 너무 비현실적인가? 500만 원만 하겠습니다. 달세가요? 예, 달세가 너무 1,000만 원 너무 좋은 거다.
자, 500만 원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년에 6천만 원이라는 월세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얘의 기준은 뭐냐면 은행 이자에 기반을 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만약에 은행 이자가 10% 주는데 상가 달세가 아까 전에 20% 하니까 6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근데 똑같이 10%를 맞춰버리면 얼마 나오겠어요? 3천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은행에 돈을 넣어도 3천만 원이 나오는데 굳이 상가를 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를 따질 때는 은행 이자보다 최소한 2배, 계산하기 편하게 그렇습니다. 2배까지는 안 되지만 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졌어요. 자,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10%에서 5%로 한번 떨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몇 년 후에. 자, 그러면 5%로 떨어지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상가가 수익률로 환산해서 거래가 되려면 얼마로 되겠습니까? 20%로 환산할 경우 10%로 환산을 할까요? 당연히 은행에서 5%니까 거기에 2배, 10% 정도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액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또 계산을 해볼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6억이 됩니다. 여기에 6억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아까 전에 건물과 이 건물은 똑같다는 의미는 뭐냐면 똑같이 달세가 500만 원이 나온다는 차원에서 수익환원법으로는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은행 이자가 5% 되면서 수익률을 10%를 잡고 거래 가격을 추산을 해보니까 얘의 가치는 얼마가 됐습니까? 6억짜리가 된 거죠. 달세는 똑같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축 차익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죠. 네. 자, 이것이 또 몇 년이 흘러서 은행 이자가 2%가 됐습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 20% 기준으로 해서 얘를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을 따져본다면 2배, 4%. 실제 4%로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4%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얘가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5억이 돼버립니다. 지금 대충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해가 되고 있죠? 네. 자, 보세요. 달세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지난 1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금리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편으로.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옛날에 20%에서 10%가 되고 다시 4%가 되는 바람에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벌어들이는 수익은 똑같은데 얘 상가의 몸값이 6억에서 15억으로 굉장히 뛰어버리는 거예요. 점프했죠. 네. 그래서 지난 금리가 하락기 때에 꼬마 빌딩이 대세다.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어야 되겠다.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건물이 목적이 아니고 달세가 목적이잖아. 월세가. 네. 이 변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금리가 따라 내려가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에 돈을 빌려줘서 이자 받는 것이 그 퍼센테이지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상가의 요구 수익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자꾸 내려갔던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상황에서 맞췄을 때 역산을 했을 때에 그 건물의 몸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적 이득을 추구할 수 있었단 말이지. 빌딩값이 굉장히 높아졌던 거지. 달세도 먹고 차익. 달세는 지금 변동이 없지. 네, 다 계속 500만 원을. 그러니까 맞아요. 달세는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 달세는 그대로 받지만 몸값이 계속 꼬마 빌딩이 막 건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전에 작년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그 우리 이제 기준금리 올라가기 시작했고 미국에서 올리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이제는 돈을 푸는 정책에서 이제 긴축을 하는 또는 그 긴축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플레이션을 죽이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예전처럼 뭐 10%, 20%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네.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러면 시장금리가 올라가서 어찌됐든 엄청나게 느리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뭐 금리라는 게 내가 돈을 빌리는 금리와 벌리는 금리는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뭐 5%도 지금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제 돈을 맡겼을 때의 금리는 그렇게 올라가지 빨리 안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을 치고 어찌됐든 은행에 돈을 빌려줬을 때에도 그 금리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금리가 2%가 아니라 3%가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돈을 빌려줬는데 은행에서 그러면 3%를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이 상가가 이 기준에 해본다면 몇 %는 돼야지 상가가 매매가 되겠습니까? 6%는 오케이. 우리 계속 지금 그렇게 2배로 보고 있잖아요. 네. 자, 6%가 돼야지만 이 상가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사람들이 살 거다라는 거죠. 은행 금리가 3%로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려줬을 때 3%를 받을 수 있다라면 네. 적어도 6%의 시장 금리가 주어지는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가 돼야지만 사람들이 산다고 봤을 때 그게 몸값인 거야. 자, 그러면 달세 변화는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4%에서 6%에 되면 얘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 가격이 어떻게 된다? 10억이 됩니다. 나는 아무 짓도 한 게 없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5억. 그 자리에서 5억이 날아가는 거야. 은행 금리가. 네. 이 논리예요. 왜?
근데 상가는 기본적으로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상가는 어떻게 된다? 매매가 안 돼요. 네. 즉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지난 10년간은 계속 낮아지고 있었는데 그 근거가 은행의 이자가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돈 빌려줘봐야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뭐다?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한다. 뭐 상승의 속도는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나의 건물적인 자산가치 수익 환원법으로 했을 때 이 건물의 절대 몸값, 절대 가치는 뭐다? 가격은 가치가 아니고 가격은 15억에서 10억 된 것처럼 결국은 뭡니까? 다시 뭐 10% 또는 뭐 12%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순간 건물의 가격은 계속 토막 나는 거야. 이제 반토막 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냐? 이거 이제 왜 금리적인 부분에서 상가는 지금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익형 상품은 다 똑같아. 원룸도 마찬가지고 원룸 건물, 동건물도 다가구 주택이잖아. 얘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가격이 계속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것이 지금의 앞으로의 어떤 금리의 방향이다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말이지. 하다못해 우리 이호령 대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맞잖아요. 상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이런 스탠스가 이어질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앞으로의 방향이 그런 앞방의 방향이니까. 방향이